가지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CLF1은 좀 별도고 나머지는 뭐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식 자체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CLF2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한 번만 돈을 회수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연중에 일정 수준으로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중간에 회수한 돈은 또 역시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항상 작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죠. 노는 날은 또 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시간상으로도 보면 딱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회수를 하지 연속적으로 회수하는 개념 자체가 이건 개념일 뿐이지 실제 상황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RF2가 그럼 또 정확한 값이냐? 그것도 얘기하기 힘들죠. 어차피 돈은 특히 이제 고정비 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뭐 고정비 회수에 대가주는 CP만 보더라도 계속 그 연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처럼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연중에 아주 거의 균등하게 회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이자율이 같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값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뭐 사실은 이자율만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이거 같게 해주는 건 또 뭐 같은 거니까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이자율을 선택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 같은데 진짜 저 녹화 들어갔나요? 네. 네. 녹화한 게 아직도 우리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적금을 할 때, 저쪽 같은 거 할 때 단리 복리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자 받을 때는 얼마고 그 복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단리는 매달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 단리라고 해가지고 매월 받는 이자 해가지고 이자율이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살짝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서로 근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국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RF2는 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을 쓰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식을 제일 많이 쓰죠. 하지만 뭐 이거나 이거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같은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같은 거고요. PMT 함수는 이제 엑셀에 이거와 관련된 식이 PMT 함수로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툴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쓰시면 이게 엑셀 잘 쓰고 못 쓰는 결국은 함수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얼마나 잘 쓰냐 하는 그쪽인데요. 사실 저도 함수하고 매크로 안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못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PMT 함수도 한번 사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기하고 고정기 변환하는 거. 사실은 이 뒤에 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변환을 연습 삼아서 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킬로와트를 갖다가 연간 비용. 이게 연간 비용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전격주적으로 계속 발전했을 때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실제 비용은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캐피시티 팩터를 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버라이트 코스트고, 이거는 이 오버라이트 코스트를 회수해야 될 역시 연간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이 연간 비용은 나중에 결국 단가를 화하기 위해서 이쪽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대응하기 위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고정비를 나타냈는데, 결국 이것도 여기서는 이 비용에다 캐피시티 팩터를 적용했지만, 여기서는 이 비용에다 캐피시티 팩터를 나눠줘야 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가하고 저쪽 변동비 단가를 더할 때 여기 캐피시티 팩터를 나눠서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커버 그릴 때는 이 비용에다가 요 비용에 캐피시티 팩터를 곱해준 걸 갖다가 더해서 연간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할인율 5%니까 뭐 계산은 앞서 나온 캐피시티 CLF를 사용해서 여기서 여기 변환만 하시면 되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유달리 이제 고정비를 갖다가 투자비만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요거를 변환한 요 값에다가 오퍼레이션을 고정운전비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고정비를 갖다 연간 고정비를 갖다가 산출하고 다시 이제 킬로와트 아워 단가로 환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실무를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CRF가 같은 점들을 한번 구해본 겁니다. 이제 예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GT하고 LNG는 여기서 이 CRF가 0.0237일 때, CRF가 변동비 단가라든가 아니면 연간 회수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되죠. 그래서, 이용률이 0.0237 이하일 경우에는 GT가 그걸 담당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요. 그 이상의 이용률이 될 때는 GT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LNG 복합을 건설하는 게 좋고요. 이 중요가 이게 애매하게 하나 들어가 있죠. CRF를 그리다 보면 이게 그냥 양 옆에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점은 GT나 원자력하고는 만나지만 이 LNG하고 석탄하고는 CRF가 만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 중유가 변동비가 얘보다도 높고 얘보다도 높죠. 고정비도 얘보다도 높고 얘보다도 높죠.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얘하고는 만나겠죠. 변동비가 얘보다는 그래도 싸고 대신에 고정비는 얘보다 비싸고 하니까 GT하고는 만나는 점이 있고, 원자력은 반대로 변동비는 얘보다 훨씬 비싸지만 고정비는 그래도 얘보다 싸니까 얘하고는 만나는데 변동비상으로 변동비상으로는 아니죠. 하여튼 얘하고 두 개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여기서는 중요가 여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라가도 만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NG하고 복합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나타냈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원 구성에 보면 GT는 사실은 단독으로 GT 있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은 GT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GT가 현재 이제 한계 발전기로 되어 있고 CP 산정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T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메인 전원은 LNG하고 석탄하고 원자력입니다. 중요한 약간 그때그때 특성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거하고 이거
그 0.06, CLF가, 캐피시티 팩터가 0.06일 때까지는 LNG하고 석탄을 보시면, LNG가 유리한 거죠. 이용률이 0.06.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비용으로 보면, LNG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LNG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LNG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비용 구조는 이거랑 비슷한 비용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원자력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과거에 수익 기재를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정사조정에서는 이런 걸 해왔던 이유가 캐패시티가 굉장히 낮은 쪽,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게 지금 비용 구조에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사조정에서는 이런 시장 외적인 어떤 틀을 두게 됐는데 그러면 시장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석탄에 정사조정에서 일로 했는데도 석탄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뭐 고정비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변동비가 변해가지고 변동비 세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캐피시티 팩터가 이 균형점을 이루는 캐피시티 팩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로 했는데도 석탄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스피닝 커브나 이런 걸 써서 하는 분석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어떤 상태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다음에는 비슷한 똑같은 그림들에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닝 커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쪽 커브는 그리기가 힘들죠. 제가 그려본 거는 저 만나는 점을 그려보기 위해서 했던 거긴 한데 그렇게 해놓고도 엑셀로는 그리기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실은 스크린 커버를 사용할 때는 이 커브는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커브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로 할 때는 또 뒤에 커브 개념을 많이 쓰죠. 변동비 단가, 킬로와트당 단가를 많이 쓰지 또 이렇게 스크린 커브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까지는 LNG가 싸다, 얼마까지는 석탄이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비가 얼마다, 변동비가 아니라 발전 단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스프린트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CRF를 유도해볼 하자면 한 분이 슬라이드 하셨는데 제가 착한 적분이 저랑은 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너무 작습니다. 저는 이게 낫겠다. 이게 이제 고정비를 회수할 때 시기 이 시기고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회수할 때 시기죠. 1년에 두 번 회수하면 한 번에 회수하는 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회수하는 금액을 갖다가 한 번에 회수하는 금액을 나타내지 않고 1년에 회수된 금액을 N으로 나눴다는 요 개념이 띄어놨어요. 다음 단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무한대로 가버리면 횟수, 순간적으로 하는 건 개념상으로 0이에요. 정확한 0은 아니지만 0의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결국 1년에 회수되는 금액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n번에 나눠서 회수했을 때에 금액을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은 식이죠. 캡스 리커버리랑 같은 식이 되는 거고, 그때 이자율을, 이 R은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나눠서 회수하게 되면 그 n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 했던 캐패시티 리커버리 팩터를 갖다가 1년에 n번 나눠서 회수하는 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요걸 연간 회수 비용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얘네로 다시 나눠가지고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 여기서부터 이건 n을 제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자연상수의 정의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요건 변환해 준 것 뿐이고요. 요것이 이제 R분의 N을 갖다가 이제 다시 N으로 바꿔주게 되면 요거 자체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포함해서 여기 RT 빼놓고 나면 마이너스 RT 빼놓고 나면 요거 자체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캐패시티 리커버리 팩터가 연간을 나눠서 돈을 회수하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균등하게, 연간 균등하게 회수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과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크게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증분비가 나오면서 또 맥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 경쟁 시장을 통하면 프로필 맥시마이즈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플러스가 합친 것이 이제 맥시멈이 되는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분해서 공급자들이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고 비용 한도가 적절해야 되고 인포메이션이 잘 공유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에피션시가 되고, 그다음에 단기, 장기의 어떤 균형 상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지널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마지널 코스트는 이 수요에 따라 가지고 도어가 담당하는 그 발전기의 변동비들이 이렇게 쭉 된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실제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거기서 이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한계 비용, 어떤 발전기의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수요에서 결정되는, 이게 개념상으로 또 수요에서 조금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에 신뢰도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수요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되지 않는 마지막 코스트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실제 적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증분비에 대해서 부터 좀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증분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한계비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실 제가 뭐 구글링을 해서 영어로 찾아봤지만 같은 말이죠. 뭐 단위 점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 이게 중급 비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생산이라고 여기 아웃풋이라고 한 것뿐이고 나머지 말이 다 같죠. 그러니까 관계 비용, 그 인크리멘탈 코스트나 마지막 코스트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증분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그 경제하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력 쪽에서 많이 쓸 때는 증분비라고 쓸 때는 발전기 단위에서 출력 하나 증가했을 때의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증분비라고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발전기 하나에서 추가 발전했을 때의 추가 비용 그런 쪽을 증분비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널은 전체에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면 공급도 한 단위 증가해야 되겠죠? 그때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특히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계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개통 한계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요. 비용하고 조금 다르게 되니까 그게 좀 다르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발전기가 특히 여기서 단위 출력 증가가 이미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내가 발전을 하나 증가했을 때에, 증가되는 비용, 이걸 갖다가 이제 증분비라고 얘기합니다. 증분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시장 규칙에서 증분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 어떤 시스템에서의 증가 비용으로 보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발전기들의 마지막 코스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증분비, 한계비는 개념 자체는 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도 단위 발전기에 대해서도 한계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마지막 코스트나 인크리멘탈 코스트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게 이제 이 회피 비용이 나오는 거고 또 한계 비용의 어떤 그 개념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실무에서 쓸 때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꼭 이 한계 비용이 이미 기동이 됐다 이런 걸 전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 자체가 단기 한계 비용도 있고 장기 한계 비용도 있고 가격은 장기 한계 비용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쓸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 비용이 왜 생겼냐? 이 회피 비용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회피 비용도 어떤 발전기가 내가 발전을 안 하면 추가되는 비용. 그걸 회피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발전을 안 하나, 수요가 하나 느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세 개가,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특히 거래에서는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발전기의 이제 효율 특성부터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설비가 전격 부분에서 최고의 효율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좀 작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 저속으로 가면 정속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연비가 좀 나쁘죠.
도심지 주행에서 섰다 갔다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정속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속도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속도를 지나면 연비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과속으로 고속도로에서 뻥 뚫렸다 또 과속을 하게 되면 정속 주행을 하다도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의 특성이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비용 특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발전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수력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화력 발전기들이고요. 시장의 어떤 메인 플레이어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성탄하고 LNG니까, 화력 발전기로 봤을 때 보면, 열 소비율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즉, 그, 연료를 떼서 열을 내서 그 열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즉, 연료를, 투입을 해서 그 연료의 에너지를 갖다가 결국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 연료, 우리가 보통 연료의 어떤 단위를 열량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발전기의 효율을 주로 이제 그 열량하고 이제 출력하고 관계를 표시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보통 나타내는 효율이 이제 열 효율 같은 거, 열 소비율 같은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열 소비율이라는 거는 1kW를 생산하는데, 출력은, 뭐, 70이 되고 8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에너지로 결국 환산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어느 정도 열량을 소비했느냐. 출력이, 출력은 발전기 전격에 따라서 전격의 100%로 운전할 때도 있고 50% 운전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킬로와트당 들어간 열량하고 그 다음에 860하고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860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여기 있던가? 지난 시간에는 아마 그 슬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860이랑 860 칼로리랑 킬로와트 아워가 등가입니다. 물리적으로 등가예요. 연락극 하신 분은 알 텐데, 와트 세크가 주울이죠. 와트 세크가 주울이고, 그 칼로리하고 주울의 그 4.2를 갖다 곱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 칼로리하고 주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킬로와트 아워라는 거는 이건 1000이고요. 아워는 3600이죠. 그러니까 3600에 1000을 곱한 주울이고 이 킬로칼로리를 비교를 하면 8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열 효율을 나타낼 때 보면 내가 820 킬로칼로리를 갖다가 칼로리의 연료를 가지고 1kW 전기를 생산하면 효율 100%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물리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효율을 나타낸 다음에 이런 효율을 갖다가 효율은 특정 지점에서밖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전체 지점에 대한 효율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측정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며칠 걸려가지고 하거든요. 설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센서 달고 그 다음에 또 안정화시킨 다음에 특정 출력을 일정하게 출력을 유지하고 그때의 어떤 효율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효율을 두세 점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출력별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비용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열량이죠. 이거 처음에는 열량으로 하고 그 열량에다 열량 단가 곱해버리는데 열량 단가는 이제 연료 사면 그 연료 비에다가 그 연료가 얼마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환산하면 열량 단가가 계산되니까 바로 그냥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열량으로 표시했죠. 히트로 표시했는데, 투입되는, 출력에 대해서 투입되는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하는 게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보통 한 2점이나, 2점 가지고는 안 되죠. 2차 함수니까 3점이나 4점을 갖다가, 효율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비용 곡선을 만듭니다. 비용 곡선 또는 히트레이트 커브라고도 하죠. 근데 히트레이트 커브는 이 곡선보다는 보통 이걸 히트레이트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그냥 아이어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입력과 출력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특히 이제 이쪽은 출력에 대비해서 내 인풋이 얼마나 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이 발전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발전 비용이라고 함수, 이제 비용으로 나타내면 발전 비용 함수라고 하고요. 열량하고 관계라고 하면 입출력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는 개념만 아시고 그때 사람마다 이 표현을 이 두 개를 막 섞어서 쓰기도 하고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개념만 잡고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2참수로 표현이 되는데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원점에서 이렇게 그 비용 그 곡선에 있는 점까지를 연결시키는 이거의 기울기는 단가가 됩니다. 평균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으로 나타냈을 때 연량으로 나타냈을 때 뭐 평균 수입량이 될 거고요. 평균 비용이 되고요. 요거의 그 기울기는 요게 이제 증분 비용이 되는데 즉 여기서 단위 하나의 출력을 증가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딱 이 증분비 개념입니다. 미분의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미분의 개념이 딱 그 단위 증가에 따른 변화량 그게 미분이지 않습니까? 그 미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접선의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증분비가 되는 거고요. 요 기울기가 증분비, 요 기울기가 이제 평균비 내지는 뭐 단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효율은 보통 우리가 나타내는 효율이 이겁니다. 인풋 대 아웃풋. 요거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출력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높아지죠. 이 증분비 기울기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단가, 효율의 기울기는 이렇게 딱 점점 낮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점에서는 증분비하고 다음 점에 효율이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효율은 이거 이상은 효율이 나올 수 없겠죠. 더 내려가면 이 선화가 안 만나는 거고요. 이 선화가 만나는 거는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비랑 그 효율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최대의 효율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이상에서는 이제 효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특성을 그림으로 표시되면 이제 2차 함수로 표시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특성이 2차 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한 앞서의 특정 출력에서의 최대 효율을 갖고 그 양단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표현하기에 적당한 함수가 2차 함수고 활용하기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비용 함수 또는 특성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서 저도 많이 섞어서 쓰지만 항상 2차 함수를 쓰게 되면 증분비가 항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분비가 항상 증가를 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지만 평균 비용 효율의 역수죠. 평균 비용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발전기들이 이 최대 출력까지 그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발전기들은 운전점들을 갖다가 최대 출력 부분에서 최대 효율을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슬쩍 겹칩니다. 그러면 겹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에버리지 코스트가.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분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점에서 단위 출력 증가 시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인데 결국은 이참수의 어떤 미분값이기 때문에 EAP 플러스 B로 표시됩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그 발전기의 비용 특성 곡선에서 나온 증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증분비를 갖다 부태요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 이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증분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된 다음에 어떤 추가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들의 어떤 개통의 한계 비용을 나타낼 때도 이제 이게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자, 발전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발전 계획을 말씀을 드렸죠. 그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 뭐 이제 사실은 그쪽 그 발전 운영이나 개통 운영자 되시려면 다 알아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보면 자, 발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변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발전기에 운전 중인 발전기 중에 탈락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예비율을 갖다가 확보한다면 운전 중에 스피닝 리저브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피닝 리저브를 가지고 운전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내도 규칙상에는 150메가, 1.5기가 정도의 스피닝 리저브를 가지고 발전기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값이지 딱 150만만 가져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이상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수요도 계속 변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50만 이상이 예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정상 상태에서 이제 발전기가 투입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150만이라는 게 일반 발전기의 어떤 출력 범위에 비해서 크죠. 발전기 용량이라는 게 지금 큰 거가 원자력 발전소는 1.4기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전기가 커야 지금 100만이고요. 100만인 발전기의 운전 범위를 고려했을 때 100만인 고려했을 때 최소 서너 대 발전기가 중간 부하로 운전하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출력으로 운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수요 변화가 있으면 중간 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가 출력을 올리겠죠. 즉, 그 개통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중간 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들이 출력을 들어가는 비용이 될 겁니다. 그 발전기의 평균 부하가 아니고. 근데 물론 전제는 있죠. 발전기들이 다 기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기동 코드가 정해진 다음이라는 전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발전기들이 지금 운전되고 있을 때 수요가 변화했을 때, 단위 수요가 증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단위 출력이 증가는 결국에 중간부하로 하는 발전기들의 어떤 증분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증분 비용에 의해서 어느 발전기의 증분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제 그것이 남겠죠. 근데 해보니까 등중분 연력이라고 해서 개통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마구잡이로 발전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들의 연료비를 최소화하게 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한 그 개통 운영의 어떤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보면 중간 출력 발전기의 증부비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이제 정중면 연료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뒤에 뒤에 연습을 해서 이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약간의 조금 숫자를 조작할 때 실제 발전기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해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비용 특성 곡선이 지화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0.02 P자수 플러스 50P 플러스 1000이라는 비용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발전기는 0.02 P자수 플러스 45P 플러스 50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싼 발전기부터 돌린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어느 발전기가 싼지 계산을 하다 보면 단가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 범위가 50이고 200이라고 치면 50일 때에 이 발전기의 평균 단가를 구해보면 70.5원이고요. 최대 출력일 때는 57입니다. 많이 이제 단가가 내려가지고 효율이 좋아졌죠. 근데 어쨌든 내려갔고요. 두 번째 발전기는 해보니까 여기서는 56이고요. 최소 출력일 때 56이고 최대 출력일 때 51.5입니다. 그걸 딱 보면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발전기가 싸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275메가의 수요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발전기를 200을 돌리고 이 발전기를 70으로 돌리면 싸게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발전기의 출력을 200으로 하고요. 싼 발전기라고 생각되는 거. 비싼 발전기로 출력을 70으로 했을 때 아까 그 식에 넣어서 발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건 4,806이고요. 얘는 1,300입니다. 더하면 15,106이 됩니다. 근데 중분비를 계산해 보면 이때 중분비는 51.5고요. 여기 중분비는 53입니다. 중분비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출력을 얘는 중분비가 크니까 출력을 좀 높여봤고요. 낮춰봤고요. 중분비가 크니까 출력을 낮춰봤고 얘는 중분비가 작으니까 출력을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중분비가 같아지는 점을 구해봤더니 구하는 식들도 이제 좀 전략 경제 쪽에서 이거 구하는 식이 있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그걸 구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중분비로 맞춰봤습니다. 맞춰보고 났더니 출력이 어떻게 됐냐면 G2는 175고요. G1이 100일 때 이게 같더라는 겁니다. 갖고 발전 비용을 계산해보면 여기서는 6,100이고요. 여기는 8,988이고 더했더니 15,088. 얘보다 작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발전기하고 수립할 때 이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원시트라든가 굉장히 고민해서 이제 투입이 되지만 투입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증분연료비가 같은 점이 되도록 결국 경제구조료는 말 자체가 이겁니다. 그냥 발전기 증분비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 증분비가 같아지도록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증분연료비법이 되고요. 그 법으로 이제 개통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통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발전기는 증분연료비가 이제 전체 구간에서 수요를 맞추다 보면 그 개통의 그 증분연료비보다
다 작다 그러면 얘는 최대 출력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은 투입은 됐는데 증분비가 다 개통 한계 비용보다 커요. 그럼 얘는 최소 출력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중간 거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얘네들의 증분비는 개통의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증분비가 개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거래에서의 회피 비용은 발전기 기동연지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수요가 1을 늘면 이 발전기들의 출력을 1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이 발전기들의 증분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개통 한계 비용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전부터 이제 전력 개통에 쓰고 있는데 개통 한계 비용이라는 말 자체는 그때 중간 부하들의 증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 증분비를 시스템 남자라고 해요. 예. 개통 한계 비용을 시스템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통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기의 증분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정기시장의 가격은 한계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은 개통 한계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용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최대 출력 부분에서 이 증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이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 출력 그 전에 아주 최고 효율 전의 출력이면 이 선을 쭉 내려가게 보면 여기다 치 않고 여기에 닿는 거죠. 그럼 자기가 돈을 갖다가 개통 한계 비용으로 받으면 결국 내가 회수하는 돈은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 요만큼은 내가 회수하는 비용이 증분비에 의한 회수 비용이 되는데 요만큼을 회수해야 되는데 요만큼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발전한 것도 발전을 못하는 비용을 다 회수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일부 발전기들이 이쪽 점에서 최고 효율을 요 점에서 최고 효율이고 최대 출력 여기까지 가는 발전기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경우는 내려가면 무바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 무바 비용은 우리의 개념이고요. 자, 이제 대부분의 발전기들은 발전을 하고 비용을 회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당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기동할 때마다 기동비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발전 비용 할 때 보면 최적화할 때 그 목적 함수가 뭐냐면 연료비, 발전 연료비 하고 플러스 기동비의 최소값이었거든요. 실제로 기동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한계 비용을 가지고 전력시장에서 가격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발전기가 자기 비용을 회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좀 이미 한계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발전기가 기동 정지 됐을 때 한계 비용하고 되기 전에 한계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이게 한계 비용이다 아니다 다시 싸우기는 그것도 괜히 지나나 싸우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한계 비용 그냥 놔두고 거래에서 회피 비용이라는 개념을 쓰자. 그래서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게 장기로 가면 이게 더해져요. 장기로 가면 이 기동 정지뿐만 아니라 기동 비용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일부 회피가 되거든요. 즉
저 처음에 이제 거래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열병합 발전소가 생기면서 기존 유틸리티 사업자가 열병합 사업부터 전기를 사야 되는데, 이 전기 사는 비용은 뭘로 할 거냐? 결국은 장기 한계 비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계 비용이라는 말이 이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장기 한계 비용을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혼란스럽죠. 우리는 이미 한계 비용은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또 쓰게 되고요. 실제로 작년에 뭐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의원이 뭐 잘못 알고 원자력이 회피 비용이 비싸니까 나쁜 전원이다,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회피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좋은 겁니다. 회피 비용은 시장 가격이 높은데 자기 비용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공격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자, 개념이 조금 혼돈이 오죠. 근데 이런 개념에서 회피 비용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회피 비용도 한계 비용으로 대체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문헌 같은 데 찾아보면 회피 비용을 변동비라고 쓰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생산을 하나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회피하는 비용은 다른 발전기의 변동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피 비용이라는 말과 변동비라는 말이 또 혼란을 줄 수 있고요. 또 한계 비용이라는 말, 회피 비용이 또다시 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개념 외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 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회피 비용이 내가 한 단위 제한을 생산하지 않을 때 네. 내가 세이브하는 돈인데, 그거는 이제 아니, 내가 세이브하는 돈이 아니고 내가 생산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전체 시장에서 추가되는 비용, 그게 내가 회피를 시켜줬다는 거죠. 자, 열병합 발전기가 들어왔는데 열병합 발전기 회피 비용을 계산하면 열병합 발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이 유틸리티 컴퍼니가 전력 공급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 이걸 회피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제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회피 비용은 내 비용이 아니고 남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회피 비용, 그러면 원자력 내 비용이 아니고요. 내가 원자력 발전소 내가 셧다운 됐을 때 개통 전체에서 추가되는 비용, 이거는 내 비용보다는 훨씬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나라마다 뭐 저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비용 구조가 틀리는데, 우리나라 비용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의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의 회피 비용이 자기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회피 비용이 자기 비용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회피 비용이 자기 비용보다 작다, 나는 퇴출돼야 됩니다. 자, 결국 요 개념 때문에 이제 앞에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 세 가지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우리 어떤 환경에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념을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증분 비용은 발전기별로 추가 생산되는 비용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계 비용은 개통 한계 비용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회피 비용은 사실은 회피 비용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 시장 설계 개념에 회피 비용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P를 결정할 때 보통 얘기할 때 한계 비용하고 중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건 중고정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 세상에 비용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보면 변동비, 고정비로 보면 연간의 비용으로 봤을 때 연간 고정비는 고정돼 있고 발전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이 변동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동정비에도 보면, 자, 기동이 되고 나면 그 변동비라고 할 수 있는 거에 기동이 되면 무조건 발생되는 비용이 생겨요. 기동정비 비용은 발전을 내가 조금 하든 많이 하든 기동비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동비는 발전을 많이 하면 기동비 단가는 작아져요. 발전을 조금 하면 기동비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거화 비용 이쪽 요소도 보면 결국은 발전기가 출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증분비만큼 추가되거나 그러면 감소되는 거지. 일단 출력이 일단 기동이 되고 나서도요, 어떤 특정한 비용 자체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기동비 말고도, 그러니까 기동비는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 번으로. 그 시간에 출력에 또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또 일정 부분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출력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게 굉장히, 뭐 프랙탈인가 뭔가 옛날에 인터넷 강의할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돌고 도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용하기 힘들고, 선용하면 안 되면 우리가 해석하기는 피곤하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가는 그 비선형적인 걸 얼마나 선형적으로 설명을 잘하느냐, 그게 결국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대부분 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등중분 연료비법이 이런 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 즉 수요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추가되는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동정지도 이미 다 매몰된 비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한 무거 비용이라고 해서 어떤 발전기 연료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출력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그 비용이 줄거나 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비용은 증분비만 출력에 따라서 증가되고 낮아지고 하니까 요 수준을 일정하게 해서 하는 게 제일 비용이 싼 거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비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즉, 어차피 우리는 제일 싼 것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싼 게 더 발전해, 비싼 거보다 더 발전하면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얘를 줄이고 얘를 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그다음에 변동비, 고정비 할 때부터 나왔던 개념이 있잖아요. 변동비 쌍곡도 운전한다. 그 개념이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CP 할 때는 이 중고정비를 많이 쓰는 것이 마지막 코스트만 변동비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중고정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 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회계학서 또 변동비 얘기할 때는 1년 이내의 비용은 다 변동비라고 해요. 1년을 초과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변동비를 굉장히 짧게 해서 그랬죠. 결국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둘 거냐를 봤을 때는 출력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계, 즉 하루 전에는 기동전지까지 포함이 되면 기동전지 비용까지 포함한 단계에서의 비용 추가 감소가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1년이라고 치면 투자비까지 고려했을 때의 비용이 변동비가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발전기 운영하는 원칙을 알아야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걸 또 좀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패턴을 갖다가 자기가 예측을 해서 결국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동비하고 절대적인 고정비는 계산하는 거 좀 곤란하고, 결국은 우리가 시장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패턴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 거는 각자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회피 비용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루전 시장이라고 했을 때 회피 비용에 추가되는 비용은 뭐냐? 아까 증부 비용을 했을 때 회수되지 않는 한계 발전기가, 그 가격 발전한 발전기가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 되겠죠. 그걸 이제 무과 비용이라고 하고 기동비라고 합니다. 기동비는 비교적 단순하죠. 단순한데 무과는 안 보이는 비용이다 보니까 복잡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C-AP 재성을 그냥 무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PJM에서는 C를 무과 비용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시장하고 PJM 시장하고 다른 점인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어떤 발전기가 기동되어 있으면 그 시간별로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PJM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회피 비용을 할 때, 그 발전기의 변동비 자체를 변경시키고 싶은 게 쉽지 않아요. PJM은 이미 기동 정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 거고요. 이건 스트랜드 코스트인데 스트랜드 코스트를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되는 게 PJM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 거고요. 우리는 데이어에도 맡겨 있기 때문에 아직 스트랜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사실은 C-AP 재성 이 개념도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잉글랜드 웨일즈 풀을 보고 뺏겼던 거고요. 거기서도 이거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을 겁니다. 또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캐치를 못했는데 걔네는 이거하고 이걸 갖다가 전체 시간에 뿌리질 않아요. 우리는 발전기 기동에서 정지까지 전체 시간에 대해서 뿌리는데 처음에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풀, 지금은 없어진 풀이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기동과 전기를 유발시킨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이미 기동 전기 돼서 들어온 거니까 이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 뭐 정하는. 근데 그쪽 그만큼 고심을 한 거고,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고민은 못했어요. 또 그만한 전문가가 좀 없기도 했고요. 우리 풀이 좀 작죠? 우리는 좀 장기간에 걸쳐갖고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었죠. 근데 잉글랜드, 웨일즈만 하더라도 이미 12개 그때 대전 회사가 있었어요. CGV라는 또 지금의 NGC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는 발전도 갖고 있었던 CGV라는 발송전 회사가 있었고 이쪽의 전문가들이 서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풀 자체가 좀 작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인력풀이 많았다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선언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우리 시장에 전문가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많이 좀 추가로 이런 연구도 하게끔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다 돈이죠. 근데 사실은 전력의 지금 총 매출에 비하면 그런 데 들어가는 R&D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부하 비용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 설명해주기 힘든데 예. 예를 들면 기동 비용 되게 명확하게 예. 기동 연료비, 용수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무부하 비용이 어떤 때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부하 비용은 어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결국은 중분비로서 회수되지 않는 비용을 정의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개념적인 비용이라고요. 예. 사실은 누구는 대통령이 전기를 공급 안 하고 발전기를 돌리며 저전이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발전기 자체가 대통령이 연기 안 하고 혼자서 돌아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상태는 또 발전사가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떤 고장이나 이런 거에서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저거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걸 끌어들여서 무부하 비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 무부하 비용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자, 발전기의 출력과 관계되는 비용을 중분비라고 했어요. 그럼 출력하고 관계없는 비용을 뭐라고 할 거냐? 장명을 해보자. 거기서 나온 게 무부하 비용이에요. 출력하고 관계없는 비용이다 해서 무부하예요. 출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도 하고 로드라고 얘기하는 출력하고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해서 영국 애들이 로드 코스트라고 쓰니까 우리도 로드 코스트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로드 코스트를 PJM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로드 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애들은 이걸 가지고 로드 코스트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걔네들은 말할 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무부하 비용 그러면 출력을 개통에 연계시키지 않고 출력을 제로로 했을 때 발전기 출력을 제로로 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단은 개통에 연계시켜놓고 운전을 하죠. 출력을 제로로 하고 어떻게 운전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시동 딱 걸 때 하는 게 기동비고 자동차를 안 달리고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빨간불 걸릴 때 대기 상태에서 자동차는 안 달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어쨌든 돈 들어가니까 그게 무부하 비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맞는 개념인지 모르겠고 근데 우선 알아는 들으시니까 그냥 넘어는 가는데 이게 실제 발전기에서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개념적으로 딱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개념에는 그 개념이 조금 맞을 수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발전기의 운전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C는 결국은 P 이퀄 제로를 했을 때 값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발전기는 운전 범위가 있어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제로부터 저거 하지만 발전기는 제로부터 출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특성 복수 자체가 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에 최소 출력까지밖에 못해요. 이 밑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쩌다가 제로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잠깐 동안 좀 그게 이거 연결한 선이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사람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클러치 띄어놨을 때 비용이다. 그렇다, 제3자한테 설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랬을 때의 비용은,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바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개념이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바 비용은 설명하기가 더 어렵죠. 그나마 PJM의 모바 비용은 가능해요. 그리고 PJM에서는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JM은 ABC를 입찰하는 게 아니고 피스와이즈로 등급비만 입찰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PJM의 시장에서는. 우리는 ABC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나 ABC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 PJM은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진공비 곡선을 어떤 평가를 해서 네. 하기 때문에 저런 중금리가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평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신이라서 예. 그 곡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중금리가 신은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최소자산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거 할 때 각 점에 대해서 한 점만 찍는 게 아니고 두 개씩 찍거든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출력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최소자산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시험할 때마다 굉장히 정확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없애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변수를 다 제거했어도 계통이 물려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계통지퍼스가 흔들려요. 그 계통지퍼스가 우리 1시간 테스트를 하거든요. 첫 번째 시험했을 때하고 두 번째 시험했을 때 계통지퍼스가 똑같은 상태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이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이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플래닝 하기에 적당한 곡선을 뽑아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은 난컴팩서가 난리니어 하지만 우리가 컴팩서가 난리니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가정할 때 뭐냐면 항상 유효 범위를 산정을 하고 가정을 해요. 이 리니어한 거는 이 범위 내에서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세상 전체가 리니어하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곡선도 여기서만 유효한 거지 이 뒤를 무리하게 이게 맞는 값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바 비용하고 기동 비용이라고 정의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 비용 가지고 시비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이 모바 비용 가지고 많이 많아요.
저게 뭐냐? 무슨 뜻이야? 심지어 설명을 하면, 근데 왜 모바 비용이라고 그랬어? 골치 아픈.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균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계 비용을, 자, 각, 발전기 변동기들을 이렇게 한계 비용이라고, 수요 수준에 따라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 튄 비용, 이걸 우리 스케치 렌트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 스케치 렌트가 발생했을 때에 프라이스 스파크가 났다고 얘기하고, 그때의 프라이스는 이 최종 발전기의 증분비에다가 스케치 렌트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프라 마지널 렌트라고 하고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비슷한 개념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서도 증분비만 가지고는 이 변동비를 다 해소 못하죠. 하루 변동비를 다 해소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 당연히 여기서도 증분비 마지널만 가지고 이제 증분비만 가지고 마지널 코스트를 하게 되면 투자비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프라이스 스파이크라고, 이건 실내에서 했을 때 이 값으로 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런 게 있고, 요 스케스 렌트에 의해서 고정비가 회수된다 하는 개념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를 이제 오늘 저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쪽 계산하는 거는 뒤에 설명하고 시간 봐서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자, 그런 거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고정비에서는 뭐냐 하면, 자, 내가 어떤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이 있으면 내가 발전을 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QP만큼 내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변동비를 빼면, 이제 고정비 회수분이 되겠죠. 즉, 가격에서 내 변동비 차이만큼 이만큼이 이제 셔너 프로핏이 되고요. 이 셔너 프로핏에서 이제 고정비를 회수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고정비를 회수, 한다고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투테크놀로지 모델을 이제 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피커가 있고 베이스로드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피커는 고정비가 싸겠죠. 그렇죠. 피커는 고정비가 싸고 변동비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로드는 변동비가 싸고 맨날 헷갈려. 싸고 비싸고, 예. 베이스로드 비싸죠. 자, 그래서 스크린 커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자기 이제 그 캐패시티에 따른 어떤 비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 점에서 비용이 같아지는 거고, 물론 베이스로드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요. 요 캐패시티 팩터 이내에 대해서만큼은 얘하고 얘가 같이 발전하는 거고요. 여기 넘어가서는 얘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변동비에서 가격이 나오니까, 얘는 전체 시간에 다 이제 가동을 하고요. 피커는 이때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얘가 마지막 코스트가 되겠죠? 이때는 얘가 마지막 코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회수는 얘도 고정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고정비 해석에서 렌트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고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시간이고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고정비에서는 이 시간에 얘는 이 시간에 요거 가지고 고정비 해석하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이 시간에는 이만큼, 이 시간에는 요만큼 가지고 해석하죠. 근데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가지고 고정비를 해석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정비의 수가 이렇게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어떤 걸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냐면, 자, 피커의 고정비는 정확히 회수돼야 되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회수되냐면 프라이스 스파이크에 의해서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파이크하고 자기의 변동비 차이에다가 곱하기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발생한 캐피스펙타 요거 곱한 것이 자, 자기의 어떤 고정비를 회수하는 요 상태가 장기 균형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균형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자,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요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프라이스 스파이크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 캐피스펙타가, 즉,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회수가, 픽스코스 리커버리가 회수가 당연히 얘보다 커지겠죠. 얘보다 커지면 돈 많이 버니까 진입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 회수는 항상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퀄가 안 되면은 얘가 커지면 진입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얘가 부족하다 그러면 진입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수요는 늘겠죠? 그럼 다시 균형점이 올 때까지, 신규 시장 안 열어질 겁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 결국은, 고정비 회수는 새로운 설비의 진입, 진출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고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것이 일치됐을 때는 이제 피커에 대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자, 피커에 대해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 피커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 기간, 그러니까 피커가 가동이 되는 요 기간의 이 균형점을 지난번에 한번 스크린컵에서 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요 식입니다. 피커가 가동되는 캐피시트 테스터가 되겠죠? 그때는 이쪽에 베이스로드의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이 값하고 피커의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이게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결국은 이식이 됩니다. 이거는 서로 주고받으면 이식이 되고, 그러면 이 CF 피커는 어떻게 되냐면 요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커서구나. 네. 여기서 요거는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요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어가면 결국은 이게 이제 균형이 된 상태고요. 이쪽에서도 최적 구성이 되면 베이스로드의 리커버리도 정확하게 자기 고정비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장기 균형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프라이스 스파이크에 의해서 피커가 자기 고정비를 회수하고요. 최적 전환 구성에 의해서 베이스로드 발전기가 자기 고정비를 정확하게 회수하는 이 상태를 장기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가 비용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전체 경기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걸 장기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시장 가격, 마지막 코스트에 있어서 발전기는 정확한 고정비를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단기 이윤, 즉, 변동비 마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비 해소는 단기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에 이제 발전기 진입 진출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계 비용에 의한 가격이 고정비 해소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 진입이 중단되고, 좀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폐지됐거나 하는 경우는 시장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고정비 해소가 되는, 그런 게 되고, 이 골치아픈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 진입장벽 문제인 거죠. 진입장벽 또는 시장 지배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전기들이 이제 고정비 이상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진입장벽이 뭐냐면 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수요부터도 수요가 그만큼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수요가 100밖에 안 될 줄 알고 건설해놨는데 수요가 120이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20을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으면 진입장벽을 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할 때에 이러한 진입장벽이라든가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그것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면, 아까 이제, 연속으로 빼놨는데, 1칼로리는 4.2줄인데, 이건 물리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는 3,600 킬로줄이 되고요. 이걸 해보면 860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60칼로리를 연료를 사용을 해서 1kW 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솔비율이라는 거는 6kW의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100%일 때는 당연히 860kcal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효율이 50%다. 그러면 1720kg. 이거의 2배의 열량을 갖다가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효율이 50%가 되는 거죠. 연습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55%는 열솔비율은 당연히 0.5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220kcal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860을 220으로 나누면 39%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저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번 많이 지금 하다 보면 실무를 하거나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내봤고, 이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앞에 하셨던 분이 이걸 연습 문제를 내서 저도 연습 문제를 냈는데, 이쪽 과목하고는 좀 본질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연습 문제에서는 뺐습니다. 근데 소개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무 하시는데 조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개념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 계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발전기 효율은 열소비율을 갖다가 860에서 열소비율을 나눠준 거고요. 이 식에서부터도 효율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입출력식을 하면 여기가 이제 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열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열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비용일 때하고 열량일 때하고 ABC가 바뀝니다. 그거는 상수가 여기 곱해지는 거고요. 양쪽에 다 곱해지는 거니까 그건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걸 혼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ABC의 어떤 상수를 보고 단위를 잘 보시고 상수 단위 잘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예. 중요한 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한거가 결국은 그 메인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비용, 중분 비용하고 회피 비용하고 그다음에 한계 비용,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또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문제가 제기됐는지를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운용을 해야 좀 우리가 오류를 갖다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 계산 같은 거는 나는 사실은 저 자신이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설식 할 때도 보면 일부러 숫자들을 잘 안 넣고 증명을 하는 걸 했는데 책에나 보시면 숫자 같은 게 나온 거 있을 텐데 실제로 숫자를 다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벌써 이제 5회차니까 중간고사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 내 스타일대로 개념을 설명하는 쪽으로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실무에 있어서는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중간고사는 언제쯤? 8주차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8주차 때, 그러니까 강의 2번 더 하면 중간고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게 해서 리포트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시험 보는 게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대면으로 시험 보다가 말썽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 해서 작년에는 리포트를 했고요. 24일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리포트나 대면으로 시험 보는 거랑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어떤 문제를 예든 간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저는 항상 개념 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서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좀 질문 같은 것들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 자체도 오늘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실무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혼란을 많이 느꼈고 이거 가지고 서로 혼돈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딴 얘기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해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쓰고 있는지 일부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개념적으로는 셋이 다 같습니다. 회피 비용, 한계 비용, 진분 비용, 어떤 내용. 변동비는 조금 틀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세 가지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 같이 쓰지는 않죠.
그거를 좀, 충분히, 예,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대충,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예. 우리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예. 가격을 최소화하는 걸로 이제 등중부 비용 예. 원래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는 우리 저거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자, 한계 비용 하면 지난번에 경쟁 조건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경쟁 상태를 하려면 비용이 잘 디파인이 돼야 됩니다. 그 비용이 잘 디파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 비용 함수는 우상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비용 곡선을 어떻게 처리해서 우상향으로 만들 거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기동비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발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싸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계 비용을 만들어 줄 건가? 그러니까 하루전 시장의 한계 비용이죠. 회피 비용이라고 썼습니다만 하루전 시장의 한계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한 거죠. 물론 발전 계획은 우리 시장에서의 한계 비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에 의해서 발전 계획은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한계 비용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전 시장의 한계 비용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가 고민을 한 거고요. 물론 우리가 영국 걸 뺏겼지만 내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의 한계 비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증빙비 플러스 알파를 놓고 이 알파를 적당한 값을 골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분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력시장, 발전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키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발전기 출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증분비이기 때문에 각 발전기의 하루 전에 한계 비용도 뭔가 요걸 하면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고요.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증분비를 놓고 나머지 비용들을 다 썸을 해서 물론 사후적으로 하는 거죠. 계획에 의해서 미리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썸을 한 거거든요. 썸을 해서 그거를 상수화시켜가지고 이 증분비에다 더해준 게 현재의 우리 CBP의 각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각 발전기의 하루 전 시장에서의 한계 비용으로 본 거죠. 그렇게 놓고 그 중에서 한계 비용이니까 그 한계 비용, 각 발전기의 한계 비용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SMP가 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약간의 충돌이 있죠. 이게 돌고 도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자, 가격이 10원이었으면 돌아갈 발전기였는데, 돌아가지 않을 발전기였는데,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해놓고 계산해본 발전기가 1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증분비보다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데이어드 마켓에 갔을 때 이 가격을, 데이어드 마켓이나 실시간 가격으로 갔을 때 이 가격을 적용해야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상을 갖다가 실시간 가격에서 이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어쨌든 시장 설계할 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아비트리지 문제가 있거든요. 자, 데이어드 마켓하고 실시간 시장하고의 아비트리지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실시간 시장 가격이 높고 현물 시장 가격이 낮으면 전부 다 하루전 시장이 높고 그러면 실시간 가격이 낮으면 전부 하루전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하루전 시장 가격하고
네, 시시한 시장이 가격이 다른 거는 정상적인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하루전 시장의 상품하고 실시간 시장의 상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전의 시장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요소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실시간은 이미 하루전 시장에서 신뢰도가 확보된 걸 가지고 운전을 할 때 상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장은 같은 에너지 시장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전 시장하고 실시간 시장의 가격을 또 다르게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고, 또 아비트리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루전 시장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데, 하루전 시장이 낮게 형성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렌트가 발생하는 발전기들, 즉 상대적으로 변동기가 싼 발전기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려는 인센티브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신뢰도에 충분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다고 치면 설비 구성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싼 발전기들이 덜 들어오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바뀌니까요.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이게 낮게 형성이 되면 이게 작아지니까 결국은 변동비가 싼 발전기가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지. 에센트가 이쪽이니까, 여기 내려가 버리니까 요게 작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싼 발전기들을 불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석탄하고 LNG만 이렇게 얘기하면, 석탄 어차피 퇴출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원칙적으로가 그렇고, 또 뭐냐면, 신규 발전소하고, 같은 LNG라도 신규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발전기가 효율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 효율 차이 주는 인센티브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어떤 방법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 저희가 미국,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요, 데이 어웨이드 마켓하고, 리얼타임 마켓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상품이 막 나오면서 해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해지요, 했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물론 그런 시간대별 이렇게 막 전력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전력이 어떻게 바뀌면 해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원래 해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업자들이 자발적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발전기들이 다 수주통합 체제에서 변경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주통합 체제가 상당히 해치 기능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치 상품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대여외도 마켓하고 실시간 시장의 그 차이에 의한 해치보다는 그것도 해치 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사실은 대여외도 마켓하고 그 장기 마켓하고의 해치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건 투자비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그쪽이 중요하고 규모 자체도 큽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치를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거는 그쪽 시장들은 그 전에 어떤 수주통합 문제가 1차적인 문제고요.
또 슈퍼만 말고도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대부분 계약에 의해서 해치들을 다 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나 영국은 워낙 그 해치 상품이 발달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어갖고 우리 전력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해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너무 해치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 갖고 뭐 시장이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웬만한 걸 다 그냥 전력권에서 하고 정부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시장에 발생되는 문제를 거래소가 다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갖는 원래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의사결정을 갖다가 시장 참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분산화가 가장 큰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수급계 즉 시장 진입에 관한 문제를 갖다 정부가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시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한 90% 정도가 수급계획에서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일단 설비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들은 변화하는 게 상당히 작아요. 물론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도 싸게 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수급계획에서 정해지면 상당 부분은 이미 픽스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변화하는 거지 본질적인 비용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 시장 참여자의 어떤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센트럴한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얘기죠. 아직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죠. 지금의 어떤 상황 변화에 지금 시장이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요. 뭔가 제도 개선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제도 개선에 따른 그 어떤 과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호하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제대로 돼 있었다고 치면 지금처럼 비용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사업자들이 받는 데미지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영향은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사업자들이 의사결정을 바꾸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하죠. 근데 가령 이제 탄소 문제만 하더라도 석탄이 점점 퇴출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퇴출할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줄 거냐? 그럼 센트럴하게 장부의 잔존 가치를 다 보상해 줄 거냐?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다들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하려면 그냥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분산시켜 줄 거냐, 그거 고민하는 게 시장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안 줘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얘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또 어정쩡하게 네, 오늘 뭐 강의는 이걸로 마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부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신뢰도 시장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 형태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관을 내가 못하겠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질문도 많고 이러면, 한없이 할 얘기가 많고요. 또, 이게 질문이 없으면,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질문이 없으면 다 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요청을 해줘야 될지, 그분이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놀랐던 게, 시험 볼 때 오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물론, 강의하는데 스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자꾸 부담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제가, 이쪽,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이지 못하는 면이 좀 한계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현장에 좀 가까운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는 데 좀 방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장의 문제점 말고도 현장의 문제점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제 생각하고 틀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